김현정의 뉴스 쇼. 오늘도 출근길 하늘이 뿌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마스크 챙기셨습니까? 지금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요, 전국의 대기질이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무료 운행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제 가능하면 자가용 놓고 대중교통을 타자. 그래서 배기가스 줄이자. 취지는 좋은데 가성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잠시 후에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연결합니다. 뿌연 공기만큼이나 당장의 거취가 뿌연 사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간밤에 최측근인 김백준, 김진모 두 사람 구속됐습니다. 이건 다스가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관련이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결국은 MB는 다스가 아니라 특활비로 검찰청 포토라인 직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참 굵직한 뉴스가 많은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MB부터 봐야죠. 네. 집사까지 구속. MB 수사 불가피입니다. 예.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예. 모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때문이죠. 그렇죠. 특히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할 때부터 집사 노릇을 하면서 이후 청와대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사람이거든요. 예. 특활비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두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검찰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사하면서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사실을 이 전 대통령도 알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이 전 대통령도 알았다, 보고를 받았다. 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나 국정원 특활비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입장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네. MB 측은 검찰이 허무맹랑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거라면 이는 퇴행적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발끈하고 있거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참모들과 회의를 한 뒤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도 보이네요. 잠시 후 행간에서 이 이야기는 좀 더 들어가 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아이스하키 팀 명분이냐 실리냐. 아이스하키 팀,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의 아이스하키 팀, 남북 단일팀을 가느냐 마느냐 놓고 논란이 있어요. 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남북 단일팀을 꾸려보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현실적으로 살펴보니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진 것인데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 정도는 괜찮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명분을 찾다 보면은 그 조직력이 떨어지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남북의 판문점에서 평창올림픽 관련한 실무회담을 갖는데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 또 이 밖에 전체 북한 방문단의 규모, 이동 경로, 또 체류비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감독이 캐나다 출신이거든요. 네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올림픽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충격적이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단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 이거 지켜볼 일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가상화폐 청원 20만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벌써 20만 명이 사인했어요. 네, 이 시각 현재 21만 4천 명을 넘어섰네요. 한 달 내에 20만 명의 청원이 있다면은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선 거죠. 그러네요. 그동안 가상화폐를 두고 규제 여부나 강도에 정부 간 엇박자가 있었는데 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한편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여전히 살아있는 선택지다. 이런 발언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했는데요. 예.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폭락하기도 했네요. 비트코인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상화폐가 다 어제 줄줄이 대폭락을 했던데 오늘 저희가 2부에서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만납니다. 예, 김상조 위원장이 출연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와도 관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가상화폐도 그 질문 제가 하나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서울시가 지난 월요일에 출퇴근 시간 버스 지하철 무료 운행을 시행했습니다. 자율적인 차량 이부제를 유도해서 어떻게든 자가용 통행량을 줄여보고 공기질을 좀 낮게 개선해보자라는 거였죠. 근데 결과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간 돈은 자그마치 50억 원인데 이날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까지 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공짜 운행 이거 포퓰리즘 미봉책이다. 당장 중단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오늘 서울시는 다시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죠. 서울시 박원순 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버스 지하철 오늘도 무료더라고요. 예, 지금도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출근길 무료, 그리고 퇴근길도 무료. 오늘은 좀 효과를 기대하세요? 어제 논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예. 아니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이런 비상 저감 조치는 사실 저는 이거는 마땅히 정부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그걸 시비 거는 것을 저는 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누구나 이거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예.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갖고 시비 거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이거 어떻게든지 줄여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선택을 한 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생각은 좀 다르더군요. 전체 운전자의 20%가 참여하면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이 된다. 근데 실제로는 20%도 아니고 2%가 참여했다. 효과가 전혀 없었다. 하루 공짜 운행하는데 예산이 50억 원이 든다. 열흘이면 500억 원이다. 한 달이면 1,500억 원이다. 그야말로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답변을 주시죠.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 추정은 예. 사실이 아니고 평소에도 사실은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예. CNG 버스의 전환도 지금 절반밖에 안 하고 있고 천연가스. 예. 그렇죠. 100% 하고 있는데 어허. 그다음에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우에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오전을 보면 서울은 79인데요. 경기도는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참여했다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졌죠. 경기도한테 한번 권유해보지 그러셨어요. 같이 좀 권유했죠. 하셨어요. 10번 이상을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금 또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런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할 경우가 연간 한 7번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그러니까 무료로 대중교통을 제공할 정도의 비상 상황은 그렇습니다. 7번 정도 예상하세요? 네, 그게 한 1월, 3월에 집중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1월, 3월이 중국에서의 이 미세먼지가 날라오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겨울이철이지 않습니까? 방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7번 정도. 그러면 보통 한 번에 한 50억 정도 해서 예. 뭐 한 300억 내외에 이런 예산이 지출될 걸로 예상되고 저희들은 이미 예산 조치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야죠. 그리고 이 돈이 어디 하늘에 날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50억 원을 선택할 거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할 거냐. 예. 저는 마땅히 그에 대한 답을 한 것입니다. 그 7번이라는 수치는 근데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아니 그게 수치가 지금 납범이라고 하는 대기질이 예. 네 지금 그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할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해를 그렇죠. 지난 몇 분석을 해서 평균을 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굉장히 선동적인 얘기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사실도 아닌 걸 갖고 남지사가 선동하고 있다. 뭐죠? 약간 시기 질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경기도가 먼저 해야 되는데 못해서? 경기도 도민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보다 훨씬 더 나쁜데 예. 서울시는 이런 조치라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아니 사실 이게 대기라는 게 호흡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죠. 또 대기가 따로 있고 서울시 대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아니 같이 협조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느닷없이 사실 저는 남경필 지사를 굉장히 평소에 좋게 생각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저한테 한 번 전화나 이런 뭐 협의도 안 하고 갑자기 아니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저를 비판하기 전에 본인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얘기를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가 한 절반을 조금 넘고요. 우리가 분석한 평가한 바에 따르면 그 다음에 국내 원인 중에서 이 배기가스 그러니까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또 한 절반 정도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비상저감 조치를 실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박 시장님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그 공기 공동체. 어차피 공기라는 건 중국에서 날아오고 경기도에서 날아오고 남부지방에서 날아오고 서로 공유하는 건데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 쪽이 꼼짝 안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50억 원씩 들여서 그것도 서울시만 배기가스 이거 줄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경기도나 인천시나 서울시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경기도와 인천시 동참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상당수가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 서울시라도 해야죠. 한마디로 말해서 남 지사님 그런 비판하실 시간에 같이 참여하십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날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나 인천시나 뭐 나아가서 충청도 참여 안 하더라도 서울시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신데요. 몇 %까지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두 자리 숫자 정도는 가야죠. 그 월드컵 때 2부제를 강제로 했더니 19% 정도의 교통량이 저감된 효과가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으로 했던 일이고 서울시가 혼자서 그게 1.9%고 지하철의 경우 이용자가 2.1%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치고 저는 반드시 나쁜 숫자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해주면 왜냐하면 경기도의 차량이 사실 서울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해주면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청취자들이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시리라 보고. 박원순 시장님. 특별히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자동차 키는 놓고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챙겨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들이 이게 뭐 차량 2부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다 그렇게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뭐 자주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제가 나오신 김에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시장님. 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박 시장님 어디에 가나 이 질문 받으실 텐데 서울시장 3선 도전 사실상 사실로 봐도 되는 거죠? 뭐 사실상 고민의 매듭은 지은 상태고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 뭐 지난 6년간 서울의 혁신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그런 소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예. 네,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매듭은 지었다 말씀하셨어요. 예. 뭐 이거는 이제 박 시장뿐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지자체장 3선에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피로감 얘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3선 피로도. 시민들이 피로도를 느껴서 3선은 쉽지 않다라는 이런 당 내부의 설왕설래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정치인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방금 우리 대기질, 미세먼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삶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마음이 혹시 다른 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최근에. 뭐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것을 이미 당사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밝힌 사안입니다. 예. 저는 정말 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저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거 보면서 말이죠. 내년에 전국체전 서울에서 열리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여기 또 뭔가 좀 연결고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 들던데 혹시 구상하신 건 없습니까? 그거 너무 정보가 빠르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시는 안 그래도 예. 내년 전국체전이 100주년인데요. 예. 서울시가 유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0주년이라는 얘기는 일제 강점기에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북한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포함해서 한반도의 전체 도시가 참여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인 이런 개최에 이어서 북한이 내년 그 전국체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가능하다면 뭐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개최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전국체전을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내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질문이 집요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뽑아달라. 그럼 제가 그것도 성사시켜보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지금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 뚫고 오셨어요. 네, 굉장히 심하네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앞날이 뿌연 사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행간 그 얘기죠? 네, 어제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청와대 근고직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예. MB 집사 김백준의 구속,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느냐 마느냐 반반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직위이자 재산관리인, 또 위인 설관이라는 비난까지 들으면서 수석급 기획관에 앉혔던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거든요. 정말 최측근이죠. 예, 근데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이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MB 집사 김백준의 구속.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분석합니다. 첫 번째 행간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입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죠? 네. 영장 실질심사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거든요. 그런데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그동안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보면 굉장히 깐깐하게 했잖아요. 뭔가 다른 게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김 전 기획관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나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이번 사건의 원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원세훈 전 죄송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억 유용 혐의를 수사하던 중에 특활비 유용 혐의를 찾아냈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국정원 입출금 내역을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국정원의 근고직이었던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의 진술이 보태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특활비 의혹의 키맨이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는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백준 이 상납 요구를 받고 직원을 시켜서 현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김주선 전 기조실장의 진술 때문에 결국은 구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김백준의 입에 이명박 정부 도덕성이 달렸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직접 수사, 이건 기정사실이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기정사실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오늘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딱 아주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열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특히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입을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활비로 기치조비, 주사비, 하다못해 사적 관리인 월급까지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도덕성이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줬다고 하는 5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얘기하면은 빠져나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청와대가 어떤 용도로 만약에 이런 돈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김백준 전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저구입비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더구나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BBK 사건에도 지금 이름을 올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핵폭탄급 폭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이 되기 전하고 후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구속된 다음부터 줄줄줄 불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떨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원사원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기념품비가 없다고 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많은데 200억 원이 넘게 있는데 기념품 만들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른 데 사용했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는 뭔가의 올가미에 가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김주성 이분이 그러니까 조정실장, 기조실장 국정원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어요. 네, 직접 이런 보고를 거 볼 했다. 때는 이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시고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최후의 저항이 시작될 것이다. 최후의 저항. 대책회의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특활비 의혹 나오자마자 측근들 한 20여 명 모여서 대책회의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삼성동 사무실에서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한다고 오늘도 한 합니다. 20명 모이는 거예요? 예. 그보다 아마 더 모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아마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적극 공세로 나서는 것 같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서울시의 무료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마 이게 사실은 지지가 많으면 전국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이고요. 반대가 많으면 서울시도 그만할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의견들 좀 보내주시고요. 받으면서 2부 진행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의 전도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신한 사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걸려있고 또 지금 가상화폐에 관련해서도 좀 궁금증이 있고요. 재벌개혁 얘기까지 질문거리가 많네요. 여러분의 질문도 보내주십시오. 수요일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오늘 좀 스페셜 재판정을 마련해봤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 국방부가 군복무 단축을 추진 중이다. 육군의 경우 18개월로 단축할 거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요.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다. 3월에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스페셜 재판정, 스페셜 군사 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고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찬반 버튼 누를 준비해 주세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어제 화제가 됐던 편지 한 통의 주인공을 모시는데요. 38년 전에 울릉도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의 파도가 높아서 배가 뜨지 못하면서 일정이 늘어진 거예요. 여비가 모자른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신혼부부 할 수 없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꿨는데 그 주소를 잃어버리면서 38년 동안 못 갚다가 38년 만에 그 돈을 갚았답니다. 이자까지 쳐서 50만 원. 참 신뢰가 무너진 사회라는 얘기들 우리 하는데요. 오랜만에 훈훈한 사연입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 전상구 선생님 연결을 해보죠.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경제검찰이라고 부르죠. 공정거래위원장 만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치킨값, 피자값 이런 것들 안정화시키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일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특히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지금 사용자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김상조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 지 6개월 되셨네요. 7개월 됐습니다. 역시 정확하십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네네.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보시기에 좀 공정해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요구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어떤 체감하는 지수는 아직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정말 올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 공정위가 성과를 내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의 공정위 떠올리면은요, 저는 치킨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치킨. 치킨.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저희 공정위가 물가, 치킨값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부 부처는 아닌데요. 아니죠. 예. 다만 이제 그 가맹 사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이 가격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7개월은 치킨값, 피자값 어떤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의 공정함 거기에 주목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통칭 갑질을 근절하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공정위는 어떤 분야, 어떤 부분의 공정함에 주목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 집단,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고요. 재벌의 공정함. 두 번째로는 이제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과 같은 이런 가벌관계가 심각한 4대 영역에서 이미 발표한 대책들의 실효성을 성과를 내는 쪽으로 노력하겠고요. 세 번째는 공정위가 사실은 경쟁 당국이고 경쟁을 주창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도 집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새해 들어서 가장 큰 경제 이슈부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최저임금이 7,530원 되면서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꽤 큰 폭이 올랐죠. 영세한 6.4% 올랐습니다. 영세한 가맹점들, 납품업체들, 하도급 업체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지금 호소를 하세요.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 저희가 얼마 전에는 편의점주 한 분 인터뷰를 했는데 알바생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빼고 나면 또 그 프랜차이즈 본점에다가 내는 수수료 빼고 나면 우리가 알바생보다 더 적게 가져가기도 합니다라고 하실 정도거든요. 공정위에서도 어떤 대책들, 관련된 대책들 보고 계세요? 임금은 누군가에게는 소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용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의 소득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소비로 더 나가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코스트 비용이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을 그 노동자나 알바생을 고용하는 영세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모두 부담하게 한다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저희 공정위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또는
어떤 가맹본부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예.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가맹이나 유통, 하도급 분야의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표준 계약서를 다 새로 제정 개정을 했는데요. 예. 그 주된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상승한 경우 예. 이런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나 가맹점주들이 그런 어떤 가격을, 그러니까 납품 대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예. 대기업이나 가맹본부가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예.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라든지 예. 하도급 업체들 이런 데서 우리 인건비 너무 올라서 알바들 인건비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원청에서 계약 좀 다시 해주세요. 수수료 좀 깎아주시고 납품 대금은 더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요청을 해오면 예. 가맹본부나 대기업에서는 대기업이나 가맹본부가 반드시 그 협의에 응해야 되는 의무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협의에는 응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조정하는 거니까요. 예. 그 결과는 이제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신청하면 반드시 협의에는 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별 중소기업이나 가맹점주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이나 또는 가맹점 단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제도들을 원래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시면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협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법 위반입니다. 저희 공정위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고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재는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금 인상분으로 또 뭐 하도급 인상분으로 올라가는 손실을 결국은 물건값 올려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지우게 되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물가도 인상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일부 외식 업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용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공정위와 같은 정부 부처가 그 가격을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임금의 인상분을 직접 고용주나 또는 거래 이해관계자들이 분담을 최대한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모두의 어떤 비용이 이렇게 잘 분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위가 이런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사해 나가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계획도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좀 걱정이 되시겠는데 그러면 결국 물가는 개입 안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당장 쓰는 것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되시는데. 그 물가 대책은 정부 부처가 종합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시적인 물가는 한국은행이 관여하는 것이지만 미시적인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정부 부처들이 조율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공정위와 같은 특정 기관이 가격을 꼭 누르기 위해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그런 겁니다. 부분에서 개입할 수는 없다. 질서는 바로 잡겠다. 이 정도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담합은 규제하겠지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나저나 위원장님, 지금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이 되면서 30인 이하의 기업들은 지원을 받습니다만 조금 넘는 기업들, 30인에서 50인 사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도 1만 원까지 가는 겁니까? 최저임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최저임금의 인상 스케줄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 김상조 위원장. 최근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서 정부가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장님 동의하세요? 블록체인은 아마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상화폐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예. 사실은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저희가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그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요.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 중이시군요. 뭔가 약관 어긴 거 없는지. 그럼 뭔가 좀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와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요. 예.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예. 약관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규제라기보다는 제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여긴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곳들은 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희 전자상거래법 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다라면 예. 관계부처의 통보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럼 관계부처에다가 여기 통보를 하면 거기서는 이걸 업계에서 퇴출시키거나 이렇게 폐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최근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관련 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런 수단도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예. 현행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예.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 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안 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적절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그 부분에선 소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도박이라고 보세요? 법무부 장관은 도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게 경제학자의 입장입니다. 예. 수수께끼 같은 말씀. 그러면 투자와 투기는 구분 못한다. 경계가 애매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도박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을 상황은 아니고 적절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쪽이시군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정 수준을 놓고 특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되겠죠. 분명히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곳들도 있고요. 문제점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 자, 재벌 개혁 얘기 제일 큰 얘기가 하나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재벌들한테 셀프 개혁안 제출해라.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할 기회를 주겠다. 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를 한 게 지난해고요. 1차 데드라인이 작년 말이었는데 최대 재벌이죠. 삼성하고 현대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2차 데드라인이 이제 3월입니다. 그때까지도 안 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기업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의 재벌 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그 수단들은 이미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작년에 저희 공정위를 비롯한 각 부처의 업무 계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후퇴함이 없이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재벌 개혁을 추진하되 그 수단은
충분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12월 또는 3월 이렇게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면서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어떤 개혁을 요청드리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차 데드라인이 3월, 그럼 최종 데드라인은 상반기 끝나는 그 시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12월과 3월의 차이는 큰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3월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3월 이제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때까지도 어떤 의지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없다라면 저희들이 이런 어떤 다른 부처의 어떤 계획과도 상응하는 어떤 수준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들을 고민해서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투기와 투자를 경제학자 입장에서 나누기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잘 이해를 정확히 못했거든요. 청취자들이 막 해석을 보내주세요. 이시한님은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은 결국 도박이란 말 아닙니까, 앵커님?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분 해석이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점을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졌는데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올해 공정한 사회 만드는데 앞장서 주세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 김상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재판정에 올려놓고 양쪽 패널의 주장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판결 내려주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코너죠. 그런데요, 어제 하루 종일 정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 한 언론사에서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안을 곧 발표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0년 입대부터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 됩니다. 복무기간.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재판정에 올리려다 보니까 우리 재판정의 고정식구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보다는 좀 군사 전문가들을 모셔서 본격 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자체 회의를 하게 됐어요. 노변, 백변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한 재판정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패널 두 분부터 소개를 할게요. 먼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네트워크시네요. 네. 원래 군사 단체 관련된 시민단체는 네트워크 써야 돼요? 네. 아무래도 연대를 중시하니까. 예. 같은 네트워크신데 지금 의견은 반대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선 신인균 대표님 어디서 복무하셨어요? 저는 육군 병장. 육군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29개월 근무했습니다. 29개월 복무. 지역도 어딘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남부지방에서. 남부지방에서. 좀 편한 데 있었어요. 그러시네. 최전방은 아닌데요. 29개월. 정 대표님. 어디서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그 18개월 동안 매일 출퇴근을 했었고요. 예. 중요하죠. 중요하죠. 올림픽 부대라고 하는 72사단. 저희 송추방이라고 예전에. 그러셨어요. 좀 굉장히 악명을 떨쳤던 방위 출신입니다. 이 개인적인 복무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늘 의견 내시는 거죠. 3개월 단축안. 사실은 지금 국방부는 확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확정은 아니라고 보도를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대선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미루어 볼 때는 지금 가능성 높은 거죠, 신 대표님? 거의 확정돼 있는 것으로 봐야죠. 왜냐하면은 국방계획 2.0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3월 달에
그 의견을 확정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5월달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 지금 다 돼가지 않습니까? 다 돼가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확정 단계에 있는 간이 아마도 새 나간 거예요, 언론으로? 기자의 취재력에 의해서 새 나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 직전까지 온 거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 단축하냐면 2020년 입대부터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복무입니다. 특히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의견들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군대에 가야 될 분들도 의견 주시고 아들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열어놓고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옥식 대표님 어느 쪽이세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안은 조금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복무 기간을 단축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현행은 징병제에 기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좀 공론화할 때가 왔다.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8개월도 너무 많다. 더 줄여도 된다? 예, 뭐 단기적으로는 가령 한 10개월 정도로 줄이고 12개월이요? 대신 이제 일부 병력을 직업군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일종의 징병제와 모병제를 좀 혼합하는 방식 등 또 더 나아가는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회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한 12개월도 가능했는데 네. 18개월이면 이거 상당히 넉넉하게 준 거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 단축 혹은 찬성, 정 대표, 정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신인규 대표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군에 간 지 한 너댓 달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대로라면 우리 아들도 좀 혜택을 좀 보고 조금 빨리 제대를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2016년 입대한 사람부터 이게 적용을 그렇죠. 받는데요. 딱 18개월은 아니지만 조금씩 줄여준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이제 우리 아들이 큰애가 입대를 했고 둘째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게 되죠. 예. 그렇지만 전 반대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절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젊은이들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62만 명의 군대를 50만 명으로 줄이자. 이게 이제 국방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인구 절벽 때문에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복무기간까지 단축시키면은 인위적으로 더 또 줄여버리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만 지금 핵심적인 거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반대, 유지, 신 대표, 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입니다. 신 대표님, 그러니까 18개월은 정말 안 되겠어요? 아까 정 대표님은 18개월보다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이제 아주 이상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좀 괴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병력 숫자가 줄어서 안 됩니다. 저는 전투력이 줄어들어서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병력 숫자가 줄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3개월을 더 줄여버리면 한 달에 10,000명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병력도 주는 데다가 숙련도도 떨어진다.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숙련도 떨어지는 것은 장비의 질로서 보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50km만 밀리면 서울이 함락되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이기려면 180km를 전진을 해야 돼요. 남과 북이 조건이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50km 자칫 방심하면 밀리게 되는데 그것은 숫자로 때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이라크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정 대표님. 예, 안보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군사력 건설 체계, 특히 병력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닌 것이고요. 이미 현대전의 양상은 크게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무기가 최첨단 무기들이 무기 체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져 있고, 특히 이제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도 이제 지대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탄도 중량 해제도 받아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군사력 건설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 굉장히 어떤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징병제에 의존하는 또 장기간 복무에 의존하는 이런 어떤 병력 수급 체계로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안보 상황에 걸맞는 그런 한국의 군사력 건설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 일종의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병력 제도를 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대군
고집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과연 한국의 안보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병력 수가 인구 대비로 한다면 한 1.2% 정도 됩니다. 예.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이제 OECD 국가 평균이 한 0.3%. 1.2%면 굉장히 높은 거군요. 굉장히 높은 비교했을 것이죠. 때.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제도, 예, 더 나아가서 모병제로 검토를 하면서 과연 미래의 한국의 안보 상에 걸맞는 적정 병력 수가 얼마인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만 정도면 된다. 그것도 많은 아까 것이죠. 근데 신 대표님은 52만도 큰일 났다 하셨는데요. 이미 그 병력수로 전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 한참 돼 있는 거죠. 자, 병력수로 전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30만도 충분하다. 신 대표님 지금 살짝 웃고 계세요. 30만을 다 전투부대로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30만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해군이 해병대 포함해서 한 7만 명 가까이 되고 또 공군이 6만 8천 명. 그러면 이제 해군 공군 지금 안 줄이지 않습니까? 그거 줄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해군 공군 빼면은 육군을 지금 정 대표님 말씀대로 한 육군을 한 15만 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령부나 참모부서 그리고 뭐 기획부서 교육부서 어쩔 수 없이 내근직 또는 전투보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전투부대가 한 5만 명, 6만 명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육군 부대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무기가 최첨단화되면은 자 최첨단화되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비전투 관리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숫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좀 민관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이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군인이 하던 역할들을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들도 빨라질 거기 때문에 최첨단을 시설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투 역할뿐만 아니라 비전투 역할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많이 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준, 과거의 기준으로 30만 병력이 적다 많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 대표님.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예상만 하시잖아요. 그럼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제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죠. 자, 병력이 줄어드니까 원래 모토는 첨단 전력으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전력 그 부족분 상쇄하겠다. 이게 국방계획의 모체인데 예를 들어서 2018년 현재 육군의 전체 예산 19조 7천억 원이에요. 그중에서 그럼 전력을 증강하려면 첨단 무기를 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기 구매 예산이 4조 8,700억 원인데 여기 전년도 대비 3,400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수 정권이 안보 하면서 국방비를 뭐 3% 뭐 4% 이하 이렇게밖에 안 올렸다. 그러나 우리 진보 정부는 오히려 더 국방을 더 생각한다 해서 8% 이상을 그 국방비 올리겠다 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전부 다 전력 투자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장병들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에 한 16, 7만 원에서 올해 40만 6천 원 오릅니다. 병장 기준 40만 원 됩니다. 40만 6천 원. 그러니까 이 장병들 육군에서 그 병사들 월급 오르는 것만 해도 6,300억 원이 올라요. 잠깐만요. 그래 요새 월급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약간 딴 길로 가는 거긴 합니다. 잠깐만 하면 안 됩니다. 6,300억 원이 올라요. 그런데 전력 투자비를 3,400억 원밖에 안 올리면서 그 엄청난 국방 예산을 어렵게 증액시켜 놓고 그 중에서의 절대 다수를 병사들 봉급 올리는 것으로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신 대표님은 봉급 올리는 것도 반대? 봉급을 올려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더 국방 예산을 더 올려야지. 국방 예산을 8% 우리 보수 정권보다 더 많이 올린다라고 하고는 그중에서 우리 살 돈 없다. 통계 인용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통계 인용을 지금 육군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육군에만 한정을 하신 거예요. 전력 투자비하고 인건비. 왜냐하면 병력이 육군만 줄어드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전체 국방비에서 이른바 방위력 개선비 주로 이제 무기 구매하는 데 쓰이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전체로 보면 사병의 임금은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장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배 이상으로 이제 오르면서 이게 굉장히 국방비 인생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병의 급여는 워낙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1, 20만 올린다고 해서 전체 국방부에서 증액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병력 전력 개선에 우선순위 투입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왔던 공군력, 해군력 이쪽에는 육군보다 더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육군 따로 공군 따로 해군 따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합동 전력, 통합 전력을 갖다가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육군의 전력 수요비가 이렇게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첨단
첨단 과학군화되는 데서 이게 실제 이제 구호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유고대 것이죠. 전력 투자도 7.6% 증가합니다. 네. 증가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이 정도면 어쩌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의외로 병사들 봉급으로 상당 부분 지출했다. 그래서 제가 왜 육군 그 이야기를 하냐. 예, 예. 병력의 감축의 거의 100%가 육군에서 감축되기 때문에 육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서 그러니까 병력이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는 게 이제 신 대표님 생각이거든요. 신 대표 아까 뭐라고 했죠? 반대, 단축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병력이 줄어드는 건 큰 문제다. 하지만 정욱식 대표께서는 병력이 더 줄어도 상관없다. 충분히 이 최첨단 무기라든지 시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다. 이 판단 자체가 두 분이 다르신 거예요. 여러분 단축 찬성 이러면 정 대표 찬성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견은요. 근데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숙련도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하세요. 청취자 정광준님. 18개월이면 말입니다. 숙련된 업무 수행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이분은 군대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년 정도 적응하느라고 이런저런냐고 보내고 나면은 금세 1년 가버리는데 6개월 가지고선 이게 그걸 응용하고 이러기는 부족하다. 정 대표님께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또 이제 병과에 따라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 숙련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아까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이 이제 기계화되는 부분에서 대체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을 좀 더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예. 그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좀 충당을 함으로써 직업군인을 좀 늘린다. 보다 숙련된 그리고 안정화된 병력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어떤 세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예. 숙련도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 대표님. 자 이제 그 숙련도 대안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기후가 우리는 사계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특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여름과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혹서기 훈련, 혹한기 훈련을 따로 하죠. 그런데 18개월을 하게 되면 겨울을 한 번밖에 지날 수 없어요. 여름을 한 번밖에 지날 수 없어요. 네. 첫 여름은 사실은 배우느라고 어영부영 어리버리 지나갈 수 있고 어영부영은 아니고 어리버리 지나갈 수 있어요. 어리버리 적응 기간. 네. 그런데 그 다음 계절이 와야 처음에 배웠던 또 훈련했던 그것이 제대로 숙련병이 되는데 우리는 18개월로 가면은 이걸 한 번밖에 계절을 받을 수 없어요. 한 번밖에 그래서 계절.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그 말씀. 근데 아까 기호 때문에 그렇고. 무기 같은 걸로 그래서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거든요. 무기는 그래서 무기로 기간 단축되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을 엉뚱한 데다가 병사 봉급되는 데다가 쓰기 때문에 무기 또 안 사주고 있고 세 번째 이제 직업군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직업군인도 원래 국방계획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이 간부 부사관 장교 간부가 한 13만 명 되는데 그걸 15만 명까지 늘리겠다. 예. 그래서 병사 줄어드는 것을 또 간부로 숙련된 간부로 대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이제 우리 고용 창출하느라고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육군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2,350명 정도의 부사관을 늘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 기재부에서 예산이 깎여가지고 2,100명 정도만 됐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부터 더 이상 증원 없다. 국방계획에서 그래서 원래 15만 명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13만 2천 명으로 끝.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단 무기 사주고 숙련된 간부 늘리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적이다. 무기 안 사주고 알겠습니다. 숙련된 간부 안 늘리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병력 감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신 대표 편의 선 청취자 문자는 제가 읽었고요. 이번에는 정 대표 편의 선 청취자 문자 하나 읽어볼게요. 최선용님. 꽃다운 나이에 남자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이거 방송용으로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개고생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왜 병역 문제는 성역화시키면서 희생을 강요합니까? 이분은 전반적으로 고치자는데 찬성하신대요. 심지어 이분은 모병제에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30초 드립니다. 샵 1212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지금 상황은 사실상 팽팽합니다. 상당히 팽팽합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두 분께 그럼 적절한 개월 수는 어느 정도인가 좀 여쭙게요. 아까 정 대표님은 복무기간 12개월?
육군 기준 12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플러스 하면서 모병제 일부 요소를 좀 도입하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적정 병력 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공론화해 보자. 현재 한 6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몇 개월? 지금 18개월? 12개월로 줄이고 이제 그 직업군인 일부 보충을 하게 하면서 한 50만 정도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유지를 하고 한 10년 후에는 한 30만 정도까지 감군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 대표님은 저는 동결하는데 지금 이제 또 인구 절벽으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또 현역 판정률이라는 걸 높여버려요. 그래서 마음이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원래는 군에 안 가야 되는데 군에 보내버려요. 과거에 이 제도를 만들던 86세대들이 저희들이 군대 갈 때는 현역을 50% 이하만 갔습니다. 지금은 90% 이상까지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 사고는 누가 감당합니까? 알겠습니다. 전투력 다운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집계 종료합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군 복무기간 단축 18개월 육군 기준입니다. 18개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상당히 팽팽하게 왔어요. 사실은 오차 범위까지 생각하면 거의 찬성 46%, 반대 54%.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반대 쪽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감사합니다. CBS가 약간의 그 진보 성향을 띤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청취자들도 그런 쪽으로 조금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보를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 튼튼하다는 겁니다. 오늘 신 대표님 말씀 조금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 대표님께 축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게 이 군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적었던 것은 제가 좀 토론 실력이 좀 부족했던 것이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사실 1차 토론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끝낼 토론은 아닌 것 같고 두 분 모시고 한번 2차 토론 또 마련해 볼게요. 세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페셜 라디오 재판정 정옥식 대표,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분노할 일은 많고 감사할 일은 적은 요즘인데요. 어제 인터넷상에서는 한 장의 편지 때문에 잔잔한 감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38년 전에 부부가 함께 울릉도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비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묵었던 여관 주인에게 여비를 꿨는데 최근에서야 편지와 함께 그 은혜를 갚은 겁니다. 도대체 38년 전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그 편지의 주인공 전상구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상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8년 전이면은 이게 몇 년도입니까? 예, 1980년 8월경입니다. 1980년. 예. 그 아내분하고 같이 어떻게 울릉도로 그냥 여행 가신 거예요? 결혼을 늦게 가 신혼초였거든요. 예. 집사람이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방학이라서 울릉도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여비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때 그 임원항이라고 그래서 울릉도까지 최단 시간 걸린다 해서 그리 갔는데 그때 파랑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일정이 좀 늦어져 버렸어요. 원래 예정됐던 게 3박 4일이라면 그게 5박 6일 이렇게 늘어진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신용카드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당연히 없었죠. 가져간 돈이 딱 그건데 이게 일정이 늘어나면서 돈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다시 임원항으로 돌아오기는 들어왔는데 집에 밀양에 올 차비가 없더라고요. 임원항이면은 그게 삼척인가요, 강원도? 삼척일 겁니다. 삼척에서 밀양까지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치불구하고 울릉도 가기 전에 묵었던 그 여관이 아마 이원기 씨 여관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울릉도 가기 전에 삼척에서 잠깐 머물렀던 그 여관으로 다시 찾아가셨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지금 같은 온라인으로 금방 돈을 송금받을 수 있고 이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흔쾌히 그냥 빌려주시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빌려준 것 같아요. 바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집 주소를 적어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은행 온라인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소를 돈을 붙인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 주소를 메모지를 잊어버렸어요.
붙일 주소하고 이름하고 적어서 이쪽으로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그 적은 쪽지를 잊어버리셨어요. 네, 저는 쪽지를 잃어버렸죠. 아이고.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기 전에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 회사 다녔던 사람이고 하니까 마음대로 찾아갈 수도 없었고 그 밀항서 임원까지는 거리도 상당하거든요. 사실은 또 큰 돈이 아니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한두 밤 그 작다는 그걸 인정으로 그걸 빌려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못 갚은 게 계속 마음에 그립기더라고요. 찜찜하신 거죠. 그게 찜찜했죠.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분들의 그 선의에 내가 일종의 배신을 한 거거든요.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고 살령사정해갖고 빌려왔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너도 별 수 없는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상당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쪽지는 발견할 방법이 없고 그러다가 근데 그 혹시 쪽지를 잊어버릴 거 대비해가지고 내가 어디 뭐 일기장이나 이런 노트에 어디 적어놨나 봐요. 그건 사실을 몰랐는데 그걸 최근에 그 이사를 오면서 그걸 뒤지다 보니까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지에 하나 적어놓고 혹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하고서 일기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를 깜빡 잊으셨던 거군요. 근데 그걸 발견하셨어요, 일기를? 최근에 지금이라도 보내야 되겠다고 114도 물어보고 뭐 이래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원덕업 사무소 민원 사무실에다 전화를 했어요. 잘 찾으셨네, 민원 사무실을. 거기를 했더니 알아 연락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한 2, 3일인가 있으니까 그럼 연락이 왔어요. 왔어요. 이원규 씨라는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94년도에 부인이 김도연 씨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울산에 있는 자기 딸내집에 막 그 임원서 왔다 갔다 일한다고 그래 근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원규 씨가 그 여관 주인 돈 빌려주신 그분이신데 그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울산에 지금 딸내집에 살고 계신다. 김도연 씨라는 분이. 어쨌든 찾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출장 소장님을 통해서 그 마을에 이종근 씨라는 이장이 있는데 돈을 보내겠다 이러니까 그분한테 보내면은 전달하도록 했으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래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계속 어디서 전화가 많이 오네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 뭐 나쁠 건 없지만은 늦게 빚을 갚았다는 그런 건데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솔직히 좀 불만이에요. 좀 쑥스러우신 거예요. 쑥스럽죠. 자,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전달을 해주시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돈을 붙이셨는데 보니까 우체국 통산환으로 50만 원이나 붙이셨어요. 이거 뭐 액수는 얼마가 적당할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당시 임원에서 밀양까지 사람이 오려면은 뭐 50만 원까지는 안 들겠지만은 그분들한테 고마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이자로 따지라 할 수도 없고 모자라지는 않게 감사의 표현도 좀 전하고 싶고 그래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 돈 빌려주신 이원규 선생님은 여관 주인 이원규 씨는 세상에 안 계세요. 그분이 받지는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더 짠하네요. 이거 아주머니가 받으시면 뭐라 그러실까요? 아마 아주머니는 기억에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간하니까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했을 테고. 그렇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를 돈을 빌려주면서 내가 이걸 못 받아도 그만이다. 받으면 좋지만 아마 이런 심정으로 주셨을 거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는 없으실 테지만 이거 받아들고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쑥스러워갖고 출연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걸 저희가 억지로 모셨어요. 저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이 메마른 세상에 이런 조그마한 일도 그 잔잔한 그 뭐 감동이 된다고 참말로 그렇다면은 그것도 또한 뭐 나쁜 일은 아니다 싶어서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불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기치는 사람 뉴스 이런 것만 듣다가 38년 전에 어쩌면 안 갚아도 될지도 모르는 그 돈을 주인을 찾아서 갚는 이 훈훈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신뢰라는 게 남아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표로 감사드리고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이 돼주셔서 그리고 김도연 아주머니 그러니까 여관 주인 그 사모님 만나러 가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잘 만나고 한번 포옹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고 이러고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38년 전 여관 주인에게 여비를 빌렸던 그 돈을 38년 만에 갚아서 화제가 된 분입니다. 밀양의 전상구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